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4주차 수업입니다. 수요일 날 합격자 발표하는 거 혹시 아시나? 이틀 후에 33회 시험 합격자 발표합니다. 딱 1년 지나면 여러분들 차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합격자 모임합니다. 합격자 모임을 해서 합격자 모임 하면은 합격하신 분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축하드리고 술 한잔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일요일 날 해서요. 제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초이론 4주차 수업이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물권 소멸해서 물권법 총론 마무리 짓고 강론이에요. 개별 물권들 오늘 점유권하고 소유권 이렇게 할 건데 자 어딘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숲의 위치를 파악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죠.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8개 물건 10페이지인데 물권 총론, 강론 이렇게 돼 있어요. 강론이 뭔지 아시죠? 강론은 8가지 물권들을 따로따로 배우는 게 강론. 이 8가지 물권들의 공통 원리를 배우는 게 총론. 우리 지난주에 총론을 거의 많이 했고 총설, 물권 변동, 끄트머리 조금 남았어요. 여기 뒤에. 여기 뭐냐면은 이 물권들 8가지 물권들이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사유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 사유 4가지 정도 있거든요. 물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루고 1교시에 그다음에 2교시는 점유권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서 3, 4교시는 소유권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다음 주는 용익물권 하고 담보물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자 물권 소멸에 물권의 소멸. 물권이 소멸하는 사유들이 많은데 그 물권들이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소멸하는 사유를 공통 분모를 뽑아보면 한 4개 정도 된다. 저기 적혀 있는 4개 멸실, 포기, 소멸시효, 혼동. 자 멸실부터요. 멸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지는 것이 멸실이죠. 불타서 없어지면 소실, 물에 쓸려 내려가서 없어지면 유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 멸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건은 없어집니다. 소멸합니다.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물건이 사라지면 물건도 소멸하죠. 연습을 해보면 자 이게 물건이죠. 건물이. 여기 지금 물권이 3개 보여요. 노란색, 갑의 소유권, 을의 전세권, KB, 국민은행의 저당권 이 3가지가 다 물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전세권자인데 전세금을 1억 걸어놓고 살고 있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은행은 제 갑한테 2억 빌려줬어요. 그리고 채무자 집을 저당을 잡아놓은 거야. 지금부터 뭐 건물을 없애버릴게요. 건물이 없어지는 걸 뭐라 한다고요? 멸실요. 뭐 지진에 뭐 꺼졌든지 뭐 쓰나미에 쓸려 내려갔든지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물권이 소멸한다고. 물권 3개 있어요. 집이 없어졌으니까 소유권 없어지는 거예요. 소유권 없어지고 전세권 소멸해요. 그럼 저당권 소멸해요. 이렇게 3가지 물권들이 없어지고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 아직까지 물권, 채권 가치를 구별 못하기 때문에 전세권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질문이 나와요. 전세금은요? 전세금은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전세금 받을 권리는 채권이거든요. 지금 물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세권, 물건이 없어진 것이지 전세금 돌려받을 청구권, 채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집은 없어졌어도 전세금은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도 저당권이 없어진 것이지 빌려준 돈 2억 받을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은 받아야 돼.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채권은 남아있는데 전세권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전세권은 뭐 하는 권리냐면 일정 기간 동안 전세 부동산 이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이죠. 사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뭐 2년 빌렸다면 2년 동안 사용 수익을 하다가 나중에 전세 기한이 끝났어. 그러면 얘는 집 돌려줘야 되고 쟤는 전세금 1억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전세권자도 전세 부동산을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임의 경매, 소송도 없이. 그래서 팔아가지고 저 집 팔아가지고 내 걸어놓은 전세금 1억 원을 내 순번대로 등기부 순위번호대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문제 받아가는 힘이 있어요. 전세권이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런 힘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세권이 없어진다는 말은 물건이 없어지니까 뭐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거지. 그 용익물권으로 전세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집이 없어졌으니까 뭘 팔 거야?
경매하는 것도 없어지고 우선 면제 받아갈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이지 돈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졌어도 을은 저 갑에게 전세금을 주세요. 1억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전에 이 집이 있었을 때는 안 주면 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 집 판 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아가는 힘, 전세권의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얘가 혹시 딴 데 또 어디 땅 같은 게 하나 있어, 재산이. 자, 그거를 경매를 했을 때는 거기는 내가 전세 잡아놓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팔아도 내 1억 원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뭘 받을 수는 없는 거다.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는 없어요.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서 나눠 먹게 해야 돼. 하지만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여기 볼까요? 국민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집이 없어졌어. 저당권이 없어진 거예요. 돈 받을 채권이 없어진 게 아니고 저당권이 뭐 하는 거냐. 저당권이 돈 받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 생각 갖고 있으면 이제 안 되고 저당권은 돈 받는 권리가 아니고 돈 받는 권리는 채권이고 저당권은 뭐냐. 돈을 안 갚으면은 저 집을 저당물을 경매하는 힘이에요. 경매에서 돈으로 바꿔서 요 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뭘 받아간다고요? 우선 변제 받아가는 힘. 그게 저당권이에요. 근데 경매하는 힘, 우선 변제하는 힘이 사라진 거죠. 요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재산이 또 어딘가 있으면 거기를 경매를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경매할 때는 경매 종류가 달라져요. 강제경매라고 해서 소송에서 이겨서 승소 판결이 있어야 돼. 그거 가지고 강제경매 들어가고 거기는 팔아봤자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힘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돈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하죠. 그래서 뭐 일반화시키면 물건이 멸실되면 물건만 없어지는 거야. 채권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멸실에서 하나 단어 아셔야 되는데 포락. 포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포자가 물가 포자거든요. 물가에 있는 땅을 포라 그러잖아요. 영등포, 서귀포, 제물포, 목포. 물가에 있는 땅을 다 포라 하고 떨어질 낙자니까 물가에 있는 땅이 원래 여기 땅 위에 물 위로 있었는데 물이 자꾸 치니까 자꾸 툭툭툭 치니까 바닷물이나 강물이 치니까 떨어져 내린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그 땅이 사라져 버리는 거. 그러면서 소유권이 없어지는 현상을 포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포락지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 위에 있었나 보죠. 자꾸 치니까 내려앉았어 그냥. 그러면 여기 있던 소유권이 없어진 거지. 토지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니까. 아틀란티스처럼. 가장 위대한 포락은 아틀란티스? 그런가요? 뭐 그 대륙처럼. 이렇게 포락이 되면 토지의 소유권, 여기 소유권은 소멸합니다. 절대적으로 소멸. 멸실이죠. 이것도 일종의 멸실. 판례를 보시면 포락에 의해서요. 포락에 의. 포락이란 토지 소유권의 상실 원인이라고. 포락이 되면 토지 소유권이 상실, 소멸된다는 거죠.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 강물에 개먹어. 개먹다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개먹다. 나중에 네이버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개먹다는 것은 두 개의 물건이 자꾸 맞닿아서 닳아 없어진다. 자꾸 쳐가지고 그걸 개먹다라 그러는가 봐요. 개를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치니까 물하고 땅하고 자꾸 치니까 땅이 닳아서 없어지면 떨어져 내리는 거죠. 개먹어 무너져서 그 원상 복구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상태. 항상 법학적 판단은 사회 통념이죠. 뭐 수조를 들이면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고 통념상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겨지면 그게 포락이 되고 포락이 되면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은 뭐 하는 거다? 소멸하는 거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흙을 가지고 또 땅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인간들은. 성토라고 해요. 쌓아 올린다는 거잖아요. 흙을. 성토를 하면 여기 다시 물 위로 올라온다고. 땅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때 소멸했던 이 소유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저 소유권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새 소유권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새 땅이죠. 새 땅.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완전 포락된 거냐, 일시적으로 물 밑으로 가라앉아서 다시 복구하는 거냐, 그것은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 문제고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으니까 요 정도 아시고 충분하고요. 자, OX 연습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OX 확인.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업 들을 때는 문제가 다 풀리던데 나 혼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풀 때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안 풀리더라.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금방 설명했는데 이거 못 풀면 더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대로 설명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한다.
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너무 잘게 끊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쭉 1시간 설명하고 막판에 풀어주면 안 되냐, 정신없다,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설명하고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40분 전에 설명한 걸 문제를 풀면 진짜 푸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 그거는 제 수업의 목적하고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32회 때 토지가 포락되어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럼 포락된 토지에 대한 종전에 있던 소유권은 소멸한다. 맞나요? 들리나요? 맞죠? 5죠. 5. 그 다음에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 소유권. 포락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권 소멸한 거지. 근데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성토, 흙을 채워서 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종전 소유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새 소유권이 발생하는 거지. 됐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멸실은 됐어요. 이 정도 하면 되고, 포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자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해도 돼요. 자유로워요. 권리 행사 포기해도 됩니다. 자, 보세요. 을이 갑의 집에 갑한테 전세금 1억 원을 걸어놓고 전세권을 취득해 가서 2년 계약해서 살고 있다고 치고요. 등기까지 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물권이잖아요. 근데 이 권리는, 전세권은 이 부동산을 2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 그 다음에 기간이 끝이 났는데 1억 원을 안 돌려주면 요 집을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권리예요. 이미 경매, 소송도 없이. 바로 경매 넣어서 요 1억 원을 요 순번대로, 등기부 순위번호대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나한테 전세금 1억 못 빼줄 정도면 다른 빚쟁이들도 있겠죠? 걔들보다 먼저 받아가는 힘, 그게 전세권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연습. 이 건물 내려앉으면 이 1억 달라고 할 채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세권이 없어지는 거지. 사용 수익할 집도 없고 팔 집도 없고 우소문제 받아갈 대상물도 사라지는 것이지, 전세금 1억을 달라고 할 청구권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지. 됐고, 그리고 있다가 2년 계약해서 한 1년 살았나? 근데 이 여자가 로또를 맞았네. 로또를 200억 맞아버렸어요. 로또 200억 맞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억짜리 전세 살고 싶어요? 아니면 자가에 살고 싶어요? 자가에 살고 싶죠. 그래서 저 집주인한테 전화 겁니다. 저 이사 갈랍니다. 이렇게 이사 갑니다. 그래서 이사 깜짝 놀라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계약 기간이 2년인데 이제 1년 지났는데 뭘 이사를 가냐라고 하니까, 아, 그냥 이사 갈랍니다. 전세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 저 갑이 그렇게 말하네.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안 배우셨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2년 계약했어요. 2년. 우리 계약은 2년 후에 효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다. 기한. 우리가 기한을 달아서 했는데 아직 기간이 1년 남았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다, 나한테.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사 가는 건 당신 자유인데 나는 지금 1억 못 빼준다. 1년 더 채우고 변제기 딱 도래하면 그때 내가 1억 원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당한 주장입니다, 집주인으로서는. 그랬더니 이 여자가 1억요? 용돈이나 하세요. 그냥 모두 포기하는 거죠. 전세권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세금 돌려받을 채권도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뭐 200억 흥분해가지고,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포기. 그랬더니 갑이, 아니 뭐예요? 로또 맞았어요?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얘가 끔찍 놀란 거죠. 로또 맞았다는 거 이렇게 사람들 알려지면 이제 불편하니까. 아, 로또는 아니고요. 뭐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권리는요. 있어요. 포기는 자유로운 거예요. 포기하고 이거 말소등기 해버리면 돼요. 전세권 없애버릴 수 있는데, 이 자유인데 다시 로또 맞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로또 맞기 전이에요. 근데 로또를 살 돈이 없어. 근데 여자가 지고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서 병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요. 병한테 5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 그래서 병이 돈을 빌려주니까 돈 받을 채권을 가지겠지. 근데 이렇게 무담보로 빌려주면 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해달라는 담보 5천 정도 빌려주면 이런 부동산을 담보로 제피면 딱 좋은데, 이 건물은 을소유 건물이 아니라 갑소유 건물이잖아요. 이 집의 저당권이란 담보를 설정해 줄 수는 없지. 자기 집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 담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371조 제목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당권은 물권이어서 부동산을 토지나 건물을 저당 잡는 건데 토지나 건물이 아닌 권리도 지상권 전세권도 고의에 저당을 잡아버릴 수 있어. 본장 저당권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하겠다. 그게 뭔 소리냐면 이 집을 저당 잡는 게 아니고 1번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야. 이렇게 가능하죠?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야. 등기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등기부에 2번 저당권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번 저당권이면 이 집을 저당 잡았다는 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번 전세권 등기에 부기하는 거 1-1로.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나와요. 등기 목적이. 전세권을 저당 잡았다는 거야. 이 전세권 위에 저당이 잡은 거 담보로. 이런 걸 뭐라 하느냐? 권리 저당이라고 해요. 자, 56페이지도 나오고 92페이지도 나오는데 먼저 56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5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물권 총론에서 제일 첫 번째 파트에 보세요.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라고. 당연히 물건이죠.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저당권이면 저당권의 객체는 물건은 물건인데 부동산이야 돼. 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거든요. 동산 위에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의 저당을 잡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를 지배하는 객체로 하는 물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네.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지상권, 전세권은요. 권리죠. 권리 위에 권리가 발생하는 거. 권리 위에. 권리 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뒤로 또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았어.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5천만 원 빌려주고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으면 나중에 5천만 원을 갚잖아요. 변제를 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돈 받으면 그럼 저당권도 없어져요. 그럼 1-1은 쭉 말소를 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변제를 돈 안 갚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을 실행해요. 저당권의 힘을 행사를 한다는 거죠. 저당권의 힘은 경매 처분하는 거죠. 자 보세요. 토지를 저당 잡았으면 토지를 경매해요. 건물을 저당 잡았으면 건물을 경매해요. 지금은 무엇을 저당 잡은 거죠? 전세권을 저당 잡았으니까 전세권을 경매하는 거야. 경매 시장에 나온 게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의 전세권이 경매 시장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으면 최고가로 낙찰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 집 소유자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 되는 거야. 전세권을 경매로 사는 거야. 전세권을 경매로 사는 거지. 그 전세권을 경매로 누군가가 샀어요. 그 사람이 전세 경락 대금을 내놓았을 때 전세권이 넘어가거든 그 사람에게. 그러면 전세권이 돈으로 바뀐 거예요. 환가된 거예요. 그 여기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1번 전세권 경매 들어가면 1순위로 얘한테 배당받는다는 게 만천하에 공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다른 빚쟁이들도 있겠지만 얘가 이 전세권 팔아가지고 이 5천만 원 채권을 다른 애들보다 1순위로 뭘 받아간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권리저당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다 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치우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전세권이 저당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다시 로또가 맞은 거야. 아까 전에 이렇게 제3자가 없었을 때는 전세권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냥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전세권을 포기해버리면 이거 전세권 1번 없애버리면 1-1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담보를 잃어버리잖아.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뭐만 남게 되는 거죠? 채권, 우선 변제 힘이 사라지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죠.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 설정해 준 사람, 이 사람 말하는 거야. 얘가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거든. 을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자기의 지상권이나 자기의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 소멸하는 하는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들? 포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내 권리지만 내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는 포기를 할 때 누구의 동의를 요한다는 거죠? 저당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저당권자가 동의해주면 포기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얘가 동의해주면 이거 포기하고 싹 없애버릴 수 있고 얘가 동의 안 해주면 이거 포기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거 나의 권리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원칙 없는 게 원칙. 원칙을 말하자면 있지. 근데 이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돼 있는 거야. 타겟트가 돼 있는 거야. 그럴 땐 내 권리라도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 동의를 받아야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리고 이건 지금 지상권 자꾸 나오는데 지상권은 아직 전혀 안 배웠지만 지상권은 뭐냐면은 갑의 토지를 빌려서 쓰는 물건이에요. 토지. 갑의 토지에 을의 지상권이 있는 거야. 토지를 빌려가지고 여기다 건물 같은 거 짓고 나무 심고 탑 세우고 이러려고 땅 빌리는 권리거든요. 그게 지상권이야.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얘한테 저당을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지상권, 저당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얘가 없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없다 똑같이 연습해 보면요. 있죠. 근데 지상권 위에 뭐가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지상권자가 자기 지상권을 포기할 때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상식의 이야기죠. 알아들으시면 되고 이거 한번 볼까요? OX 연습 하나만 해볼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이 말을 일단 알아듣는 게 중요하죠.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게 딱 들으면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고 전세권 위에 뭐를 설정해 줬다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해 줘. 권리 저당인 거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자는 자기의 전세권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여기 전세권 대신에 뭐가 들어와도 논리는 똑같다는 거죠? 아직 안 배웠지만 지상권이 들어와도 똑같아요.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할게요. 세 번째, 소멸시효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효 제도가 있어요. 시효. 법에는 시효 제도가 있어요. 시효가 뭐냐? 시간을 얘기하고 효는 효과를 얘기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권리 변동이죠. 발생, 변경, 소멸. 그런데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권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효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 시효하고 소멸 시효.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고 그냥 아무 다른 추가적인 요건 없이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일정한 어떤 다른 요건이 구비가 되면 권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취득 시효예요. 발생 시효죠. 그다음 시간이 흘렀을 때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 소멸 시효예요. 이 시효라고 하는 것은 자, 법을 공부 안 하셨다면 이런 말들은 잘 안 들어보셨을 테고 소멸 시효, 취득 시효.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본 시효가 있어요. 공소시효. 공소시효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공소시효는 형사법상의 시효거든요.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시효가 아니고. 공소시효는 뭐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국가는 형벌권을 발동을 해서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할 수 있죠. 수사해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는. 근데 그것도 범죄가 종료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처벌을 못하면 잡아내서 처벌 못하면 공소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지는 게 공소시효예요. 공소시효.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벌 못한다, 잡아도 처벌 못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의 법 감정에 반해가지고 공소시효는 무슨 공소시효냐. 범죄를 저질렀으면 끝까지 잡아서 족쳐야지. 이런 또 심리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반영이 돼가지고 어떤 죄들은 또 살인죄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좀 폐지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죠. 이제 사라져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거는 공소시효고 우리 민사시효는 권리의 발생과 소멸이 문제이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되는 취득시효가 있고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룬 것은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법언. 법언이라 하는 것은 법의 세계에서의 격언을 얘기해요. 법언. 소멸시효에 나타나는 법언은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법언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들어 있네. 자, 권리 위에 잠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를 안 하는 거죠. 불행사. 권리 행사를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당히 안 하면 상관없는데 권리 행사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 되게 장기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가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보통 우리가 자면은 한 5시간, 6시간 수험생이니까 정도 주무시면 되고 좀 잠이 많아도 한 8시간 주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심하게 자요. 10년 자는 거야, 그냥. 10년을 자면 그게 자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10년 동안 미동을 안 하면. 그래서 그게 일정 기간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권리 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소멸시효 제도예요. 근데 모든 권리가 전부 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재산권 162조. 사실 소멸시효는 정상적인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고요. 보시면은 채권과 재산권의 소멸시효라고 해서 채권이란 권리는 10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대.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년 동안 돈 달라고 소리 안 하고 채권 행사를 안 하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다는 소리예요. 채권은 몇 년이라고요? 10년. 근데 다 10년이 아니고 162조 10년이고 163조로 가보시면 3년짜리 채권 나와요. 164조로 가면 1년짜리로 나와요. 단기 소멸시효. 근데 우리가 하나도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채권은 1년짜리가 다양하게 있고 상법에 가면 상사채권은 또 5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우리가 안 배워도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고 통상적으로 10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돈 빌려주고 의리가백에 돈 빌려주고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달라 소리 안 해. 변적이 왔는데 10년 동안 돈 달라 소리 안 하면 그 돈 받을 권리가 없어져요. 그게 채권 소멸시효고 제 2항을 보니까 채권하고 채권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됐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자,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보통 나누어지는데 채권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물권 중에서도 소유권 말고 다른 재산권은 20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물권법 공부하고 있으니까 채권 말고 물권은 어떻게 되느냐? 물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라는 거죠? 20년이요. 20년. 그런데 물권이 우리 민법에 8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8가지 물권들이 전부 다 이 조항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뭐를 빼놨죠, 여러분들? 이 조항에서 소유권 뺐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항구성, 항구적 영원한 성질이 있어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기 시골 출신인데 산골 출신인데 산골의 출신이에요. 거기서 내가 살던 옛날 그 집에 동네가 없어졌어. 다 도시로 떠나가지고 다 폐허가 돼가지고 폐가들만 남아있어요. 몇 집은 안 남았고. 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랜만에 30년 만에 내 어릴 때 살던 집에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터가 남아있고 막 다 무너져 있는 거야. 그 창고에 이렇게 가봤는데 창고 자리로 가봤는데 놀랍게도 내 어릴 때 내 장난감 내가 가지고 놀았던 초합금 마징가 제트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 30년 동안 기다린 거야, 걔가. 자, 그게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 거잖아. 아버지가 사줘가지고 내 거잖아. 내 소유물이라고. 소유권은 뭐 하는 권리라면 그거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인데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 수익 처분 안 했어. 소유권 행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면 벌써 그거 소유권 내 거 아니라는 건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안 썼어도 30년 동안 안 썼어도 내 거예요, 아직도. 내가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담보물권이 뭐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권의 만족을 담보해주는 물권.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죠. 은행이 갑에게 돈 1억 빌려주고 갑의 아파트를 저당권을 잡아둔 거지. 이렇게 담보물권들은 또 어떤 속성이 있느냐? 그 자체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채권하고 별개로 독자적으로 지들끼리 소멸시효에 걸리진 않아요. 다만 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죠. 아까 채권. 그게 10년 동안 돈 달라 소리 안 하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그에 부종하여 같이 소멸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도 채권이 살아있는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만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일은 없어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죠. 결론은 담보물권은. 그러면 소유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담보물권 걸리지 않으면 이제 남아있는 게 점유권은 어떠냐. 점유권은 도저히 여러분 뭐 감도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점유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내 수중을 떠나면 곧바로 없어져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 내가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점유권자고 이게 점유를 떠나는 순간 그 순간 곧바로 없어져요. 시간이 걸려서 없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릴 일이 없지. 그 지금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보니까 남아있는 게 물권이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지만 소유권 안 걸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안 걸려. 점유권, 성질상 안 걸려.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뭐죠? 통치해서 얘기하면 용의물권. 얘들만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안 배우셨지만
얘들은 20년 동안 행사를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해요. 이렇게만 일단 알아둘게요. 나중에 또 배우셔야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론 얘기하는데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막 아는 것처럼 막 소멸시효 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뒤에 배워야지 이게 더 이해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4번, 5번, 6번이거든요. 일단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OX. O. 소유권은 항구적 성질이 있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지역권은요. 지역권 뭔지 모르는데 몰라도 그냥 푸는 거야.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2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O.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말이 그냥 소멸한다는 소리예요. 소멸한다.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돈 받을 권리 자체가 존속하고 있는 한 저당권 담보물권이죠. 단독으로 자기 혼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OX? O죠. 결국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건은 뭐밖에 없다? 용익물권 3종.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기간은 20년. 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혼동으로 할게요.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혼동은 뭐냐? 혼동이란 거는 배우시면 약간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혼동인지. 혼동은 뜻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 한 사람에게 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갑이라는 한 사람이 A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B가 된 거예요. 근데 A라는 지위와 B라는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건 이상하거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혼동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이 생기면 필요 없는 권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것을 혼동이라고 해요. 자, 물권이 혼동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도 혼동으로 소멸해요. 물권뿐만 아니라.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먼저 혼동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채권이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혼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507조에. 507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일단 그러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게 원칙, 뒤에 게 예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기속했을 때 채권은 소멸한답니다. 채권, 좀 편하게 할게요. 그냥 돈 받을 권리. 채무, 돈 갚을 의무. 그게 보통 여러분들 채권자하고 채무자는 한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한 사람이라는 소리잖아. 내가 돈 받을 권리, 돈 줄 의무가 한 사람, 동일한 주체에 기속되어서 갑이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갚을 필요는 없으니까 채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채권, 채무 다 없어진다는 거지. 채권이 소멸하면 채무도 없어지는 건데.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뭐 자꾸 걸리네. 예외는 그러나 그 채권이 소멸해야 마땅할 채권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제3자가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거야. 얽히고 설키고.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석해 볼까요? 앞에 말을 뒤집으면 됩니다.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원칙과 예외. 그 뭔 소리나 도대체 이게. 보세요. 을이 갑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줘가지고 1억 받을 채권자예요. 1억 갚을 채무자고. 근데 요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야.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 1억 원을 빌려드린 거야.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도 채권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못 갚으신 채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하셨어요. 그럼 이제 상속이 개시되죠. 상속은 이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상속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단독 상속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사고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이분이 돈 갚을 채무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채무가 아들에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돈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뭐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독촉을 해요?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전화를 걸면요. 그렇죠. 전화 안 받습니다. 인가 왜 전화 안 받지? 그리고 이 아들은 좀 깔끔한 성격에서 돈을 갚을 돈을 확실하게 갚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돈 갚을 날짜에 돈 갚을 장소에 나갔어. 돈을 들고 1억 원을 들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미리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채권자가 누구죠? 나예요. 약간 그게 정신병이 걸린 것 같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그러고 차가 밀려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다녀라. 돈은 가져왔냐? 그래서 가져왔다. 줘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기속했을 때는 이 채권 채무는 없어진다. 이게 자 채권이 없어지는데 원인이 있는데
변제, 채무자가 변제한 게 아니에요. 소매시효가 완성한 것도 아니고 면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상계 퉁친 것도 아니고 이때 채권이 무엇으로 없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혼동에 의해서 이걸 혼동 현상이라고 해요. 혼동.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으로 가서 이 소멸해야 될 채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돼 있대. 자, 제3자 등장. 병이 이 을에게 돈 받을 게 또 있었나 봐. 채권자였는데 얘가 돈을 안 갖고 있으니까 병이 이 보고 돈 받을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고 돈 받을 권리가 있네. 요거를 채권을 압류해 버렸다고. 이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돼 있다는 게 이 표현이죠. 채권 압류가 돼서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얘 돈도 못 받게 돼 있어 지금요. 압류 이후에 얘가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요 돈을 얘가 받아 챙길 거야 지금. 얘 못 받게 돼 있다고. 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채권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기속되었어. 아까 제3자만 없다면 이 채권은 존속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혼동해서 소멸하는데 지금 이거 혼동으로 소멸시키면 얘한테 불이익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럴 때는 채권 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채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제3자를 위해서요. 제3자가 요 채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얘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혼동의 기본 원리예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이 물권 세계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물권법 조문이에요.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191조. 혼동으로 인한 아까 채권 소멸이었고 이건 물권 소멸이에요.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자, 191조는 1항, 2항, 3항까지 돼 있는데 2항과 3항은 다음에 배우고 해바뀌고 배우고 오늘은 기본 맛만 봅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다 그러나라고 돼 있죠. 문장 분석을 잘 하셔야 돼. 그러나 앞에 있는 거 원칙, 뒤에 있는 거 예외, 원칙부터. 하나의 물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하고 다른 물건이 이렇게 나왔네. 어떤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되었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유권자이면서 동시에 제한물권자인 거야. 이거 제한물권 얘기하는 건데 다른 물건이. 그럴 때는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해버린대. 소유자인데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물건을 소멸해버리는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 물건이 이 다른 물건 얘기하는 거죠. 또 누가 등장했죠 여러분들?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소리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다른 물건, 그 물건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제한 물건을 의미해요. 그리고 제한 물건이 뭔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제한 물건이 총 몇 개죠? 6개. 용의물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3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거 합쳐가지고 6개를 뭐라 한다? 제한물권이라 그러거든. 이거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일반적으로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 집주인하고 전세권자하고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지. 그럼 소유자하고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유권이란 권리하고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기속된 거야. 이 사람이 소유자이면서 전세권자고 소유자이면서 저당권자가 된 거야. 그럼 이 제한물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거야. 원칙은 필요 없다. 소유자가 된 사람에게 제한물권이 뭐 한다고 필요하냐?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소멸하지 않는 예외도 있다라는 거죠. 원칙과 예외. 근데 예외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제3자 때문에. 법률관계 제3자가 존재해서 그런 거야. 제3자가 존재해서 경우의 수를 나누면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있고 그 제3자로 인해서 때문에 본인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경우의 수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 위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예외. 원칙과 예외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예요. 자, 이 건물에 갑은 소유자예요. 을은 전세권자예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주체를 달리해요. 일반적으로. 뭐 전세권 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이 집을 샀어요. 이 전세권자가 존속기간 중에 도중에 이 집을 사버렸다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얘가. 그러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주체에 기속되었다는 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이 을에게 뭐가 필요 없지 않나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소유권이 필요 없습니까? 전세권이 필요 없습니까? 전세권이 필요 없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착상을 해서 발상을 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선적 흐름 배웠는데 소유권하고 전세권 중에 뭐가 더 우선하던가요? 전세권이 우선하다는 걸 배웠으니까 더 센 걸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전세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놀라운 발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맞아요. 그 생각은 좋은데, 근데 거기서 우선적 흐름은 이렇게 서로 주체가 다를 때 가본 소유자고 을이 전세권자고 이럴 때 어느 게 더 우선하느냐, 우선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의미가 있지. 지금은 한 사람께 되었으니까 뭐가 더 우선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뭐가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쓸모의 얘기로 가야 되지. 자, 소유자면은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데 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또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죠. 이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소멸한다. 다른 물건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제가 원칙부터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때 전세권이 소멸하는 원인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것도 아니고 뭐 포기를 해서 소멸한 것도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도 소멸한 게 아니고 이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세권은 무엇으로 소멸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혼동으로,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쓸모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다시 예외를 만들 거예요. 이제 제3자를 등장시킬게요. 제3자. 얘가 이 집의 소유자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병을 찾아가서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라고. 아까 보죠. 권리 저당. 그러니까 이 권리가 제3자 권리 목적이 돼 있어요. 을이 병한테 빌린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해서 이 경매를 해서 팔아버릴 거라고, 전세권이. 요 상황에서 똑같이 소유자가 되었어. 자, 얘만 없다면 법률관계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죠, 전혀. 전세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전세권 위에 있는 뭐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당권도 없어져서 얘가 담보를 잃어버린다고. 우선 변제의 힘을 날려버린다고. 일반 채권자가 되는 거죠. 부당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은 소멸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니면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제3자 이익을 위한 예외의 경우라고.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소멸하지 않느냐? 나중에라도 을이 병한테 빌린 돈을 갚았어. 돈을 갚으면 채권이 없어지면서 저당권도 없어지거든요. 그때 얘한테 뭐가 일어날까요? 그때 혼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그 전까지는 홀딩 시키는 거야.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나중에 얘가 돈 못 갚으면 이걸 팔아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제가 그림을 바꿔가지고 계속 지상권 아직 안 배우셔가지고 그런데 지상권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은 전세권자였고 요게 을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저당이 잡힐 수 있는데 원래 여러분 갑의 땅을 빌려가지고 지상권자로 쓰고 있던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지상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지상권 위에 뭐가 설정돼 있다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이렇게 되더라도 지상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니까 이게 원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은 예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은 뭐냐?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은 뭐냐? 아마도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이렇게. 돈 받을 권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집에 저당을 잡아가지고 이 집을 사용 수익하는 건 아닌데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저 집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자로서 경매로 팔아가지고 그 경매 대금에서 요 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힘이에요.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을이 어떡하다 보니까 이 집의 소유자가 돼버린 거야. 내가 뭐 저 집을 샀을 수도 있고 뭐 증여받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관계예요. 돈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을이 갑에게 돈 받을 권리 남아있는데 그냥 저 집 주인이 됐다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이 저당권을 더 이상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저당권이 뭐예요? 나중에 여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해서 요 집을 팔아가지고 내 받을 돈을 우선 변제 받아가야 되는 건데 이 집이 지금 내 집이 된 거잖아. 내 집을 내가 경매를 해가지고 내가 배당에 참가해서 내가 1순위를 배당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사람 채무자 집을 뭐 담보로 잡아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집이 내게 됐어. 근데 걔가 나중에 돈을 안 갚네? 내 거를 흥분해가지고 경매를 넣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내가 1순위로 배당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당권은 쓸모가 없으니까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주체에 기속되면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알아들으시겠나?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원칙인데 다시 예외로 만들게요.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 집에 내 다음으로 을 다음으로 저당권이 또 생긴 거야.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여러 개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집이 경매가 들어가면 팔리면 얘가 경매를 신청했건 얘가 신청했건 얘부터 먼저 배당받는다는 거 우선적으로 배우셨어요. 요 상태에서 제3자가 생겼는데 아까처럼 소유자가 된 거야. 자, 이 제3자만 없다면 내가 내 집에 저당권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쓸 일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존속시킬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병은 보세요. 갑이 소유자였던 시절에 저당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을로 바뀐 거야. 바뀌거나 말거나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따라 움직인 거야. 그래서 갑이 자기에게 빌린 돈을 안 갚으면 을로 집주인이 바뀐 상태에서도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자기의 채권을 우선 먼저 받기 위해서요.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를 넣는다면 지금 얘는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이지 자기가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선순위 지당권자로서. 그 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가 경매를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화시키면 원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면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등기부상에 얘 다음의 순위로 배당받을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걔가 경매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걔보다 먼저 받으려면은 저당권을 존속시킨다는 거죠. 제3자 때문이긴 한데 제3자 이익을 위한 거예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거야. 본인 이익을 위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것들을 혼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그리고 67페이지 잠깐만 한번 책을 잠깐 볼게요. 여기 67. 67페이지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 한 거예요. 멸실 쭉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책 읽어보시면 되고 뭐 그다음에 포기 그다음에 소멸시효 혼동 여기요. 혼동에서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제3자 이익을 위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요 정도만 설명드린 거고 요 밑에 소유권과 임차권의 혼동이라든지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한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 이건 설명 안 드린 거예요. 설명 안 한 거 같이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 혼동이 되지 않는 경우 하나 보시면은 혼동이 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하고 광업권 얘기 나오거든요. 토지 어떤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광업권을 취득하게 되면 광업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냐? 소멸하지 않아요. 광업권은 토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광물을 탐사해서 채굴을 하는 권리거든요.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토지 소유권의 힘은 광물에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라도 자기 지하에 매장되는 광물을 끄집어내서 쓸 권리가 없어요. 채굴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땅에 광업권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소유권은 소유권대로 광업권은 광업권대로 따로 필요한 것이지 소유권이 광업권을 포함해서 이게 필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광업권은 토지 소유권과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저기 점유권도 있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됐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7번, 8번. 7번, 8번이 원칙 예외, 9번, 10번이 원칙 예외이래요. 그렇게 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뭔지 모르시지만 남의 땅을 빌려서 쓰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했대. 그 아버지 땅에 아들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물려줬나 봐요. 그래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유권하고 지상권이 동일한 주체에 귀속된 거죠. 지상권을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죠. 맞고. 그 다음에 8번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갑의 토지,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자예요.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을의 지상권을 저당을 잡은 거지. 을에게 돈 빌려주고. 자, 그 상태에서 을이 지상권자였던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것은 매수하여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만 없으면 이 법률관계 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을이 이 토지의 지상권자였다가 소유자가 된 거니까 지상권은 위에처럼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지상권이 병의 지상권의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X이고 예외죠. 그다음에 갑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을이 갑은 토지 소유자고 을은 저당권자예요. 갑이 안 갚으면은 돈 안 갚으면은 토지를 경매할 거야. 근데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된 거야. 을이 저당권자가 자기 땅이 된 거지. 그럼 저당권을 써먹을 일은 없죠. 취득하여도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원칙 소멸을 하는 거죠. 자기 땅을 경매할 일은 없으니까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예외 갑소유 토지의 을이 1번 저당권이에요.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선순위, 후순위. 토지가 경매 들어가면 을부터 먼저 돈을 받게 돼 있어. 순위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자 을이 증여를 받아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돼버린 거야. 그 땅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을은 자기 저당권을 행사할 일이 없겠지만 병은 얼마든지 경매 들어올 수 있거든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선순위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야 되겠죠. 병이 경매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경매가 들어오면 병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으려면 선순위 저당권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의 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한 주체에 기속하게 되었어요.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물권 소멸 사유들을 쭉 보셨습니다. 소멸 사유들을 보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점유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론으로 넘어가죠. 예.